주공이 제대로 상륙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헬레스콧 상황 어떻습니까? 3만 병력까지 모아봤습니다만 이때도 사상자가 4,000명이나 나서 그러니까 공격할 때마다 10%, 20%씩 그러면 못해요. 사상자가 나는 그럼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되죠. 서부전선에서 참호전이 고착돼서 그걸 뚫어보려고 노렸는데 거기서 똑같은 교착전이 벌어진 셈이네요. 이 뒤에도 U-21이 영국 전함 트라이엄프를 공격해서 격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불과 보름 사이에 영국 해군이 전함 3척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전함 다 빼.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퇴각을 결정하면 육군은 야 그럼 우린 여기서 미화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식수 문제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깨끗한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죠. 전염병 돌리죠. 이런 거.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폭우가 며칠간 내리면서 홍수가 일어나요. 아이고야. 많은 병사들이 참호에서 익사하거나 화장실에 있던 모든 오물들이 다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하다. 11월에 이 장마가 지나가니까 바로 추위가 옵니다. 추위가 오면서 여기서 또 동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갈리폴리는 1차 대전 전체가 지옥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지경에 처하면 갈리폴리 반도하고 가까운 지역들이 있잖아요. 배로 멀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육상로를 이용해서라도 좀 주변 국가들이 도와줄 수는 없었나요? 당연히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 튀르키예 옆에 서쪽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가깝기도 하고 사실은 이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민족 감정은요 대단하거든요. 견한지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튀르키예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와인을 같이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와인이 그 그리스 와인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막 오면서 적국의 와인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정도로 싫어요? 다 먹어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 가지고도 이 적개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만큼 민족 감정이 안 좋을 텐데 당연히 연합국 특히 영국이 이 그리스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튀르키예를 공격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구애를 하죠. 근데 이 그리스가 이 중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애만 태우는데요. 그리스의 사정을 살펴보자면 그리스의 왕가가 덴마크에서 온 그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 왕실은 독일과 사돈지간이었고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군부도 독일군 시스템을 배웠기 때문에 독일에게 약간의 좋은 감정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독일이 엄청나게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줄 잘못 섰다가 독일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에 줄 섰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중간에 서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의 정치권하고 외교 라인은 또 친영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총리가 당시에 메니젤로스라고 하는 총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의 요청이 워낙 다급하고 절실하니까 결국 갈리폴리에 그리스 육군 1개 군단 그리고 해군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국왕하고 이 총리 간의 알력도 상당히 심했고요. 그나마 영국을 도우려고 했던 총리의 노력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대륙 국가냐 해양 국가냐 이 정체성 갖고 지금 계속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왕가라든가 육군 쪽은 우리가 대륙 쪽의 세력에 붙어야 유리하다라고 해서 자꾸 독일 쪽에 쓰려고 하는 것이고 반면 외교 라인이나 뭐 상업하는 사람들은 우린 해양 국가지. 지중해 휘젓는 외교하고 그러려면은 해양 국가, 영국과 붙어야지. 이런 식으로 딱 그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친독파, 친영파 나눠서 팽팽하게 맞서니 어느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립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튀르키 옆에 있는 그리스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국의 내부에서 한번 분란을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제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봉기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수민족이 바로 크루드인입니다. 다시 한번 아직까지 크루드인의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깊은데요. 돌발 퀴즈로 살라흐 아딘 유스프 이븐 아이유브
이게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살라디는 살라딘은 알 것 같은데 그 뒤에 많은 이름을 예, 붙이면 예. 사실 이게 그 살라흐 아딘 유스프 이븐 아유브가 풀네임이고요. 네. 줄여서 살라딘이라고 하죠. 아, 십자군 예, 전쟁. 십자군 원정의 최대 영웅인데 이 사람이 바로 쿠르드인이거든요. 킹덤 오브 헤븐에 아주 멋있게 나오죠. 예, 예.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 그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당히 뛰어난 인물도 배출했던 민족인데 오늘날 그 지도를 살펴보자면요. 이게 튀르크의 중동부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북부 그리고 이란 서부에 걸쳐서 있어요. 근데 또 한번 돌발 퀴즈를 내자면 이 쿠르드인이 인구 규모가 한 얼마쯤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독자적 국가는 없으니까 뭐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아, 3천만 명, 4천만 명. 4천만 명이 돼요? 예. 근데 아, 국가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지구상에서 이 정도 인구 규모를 가진 민족인데도 독립국가를 가지지 못한 민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쿠르드인이 한이 맺혔을 텐데요. 그런데 또 오스만 투르크도 쿠르드인을 일정 정도 포섭을 해가지고 기병대의 주축이 바로 이 쿠르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우리도 한번 국가를 독립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1914년 7, 8월에 이미 민족봉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 쿠르드인을 한번 부추겨서 지원을 하면 오스만 제국의 밑동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러시아 제국도 이 쿠르드인의 봉기를 지원을 합니다. 오스만 같은 경우는 모든 전력을 다 갈리폴리에 집중해서 이런 식의 그 소수민족 봉기를 대처하지 못했는데 갈리폴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때서는 다시 전력을 투입해서 쿠르드인의 봉기를 재해버립니다. 그래서 쿠르드인이 러시아한테서 받은 지원은 사실은 미미했고요. 영국은 그나마 아예 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날에도 쿠르드인들이 여러 열강에게 그 배신을 당하는데 욕만 당해요. 예, 지금도 중동의 중심 국가에 퍼져 살고 있는데 인구 4천만의 어떤 독립 국가가 세운다는 것은 중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것만이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견제 대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현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엽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얘기죠. 외교적인 노력도 그러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연방군 입장에서는 해밀턴 장군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안 되겠어. 이렇게 퇴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참 깝깝한 상황이죠. 이 원정군 사령관인 이안 해밀턴이 키치너 장관님 진짜 한번 진짜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통 그 단어를 이제 찐막이라고 하죠. 네. 진짜 마지막에 찐막. 그래서 이 여름에 5개 사단을 증원받는 데 성공합니다. 한 번 대공세를 확 밀어붙여갖고 여기를 쫙 몰아붙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헬레스 곳에 갇힌 곳으로 밀어넣어봤자 여기서는 뚫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역시 또 인천 상륙작전 추식대로 적의 후방으로 측면 상륙을 시킬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원래 5개 사단 정도 되면은 아예 쫙 깊숙한 곳, 지금 저 갈리폴리 반도 쭉 삐져나온 데서 한참 안으로 들어가면은 역시 크게 쏙 들어간 곳이 사우스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자. 이걸 누가 제안했냐면 처칠이 제안했어요. 이번엔 해군도 나설 테니까 한번 깊숙하게 우리 치고 들어갑시다 라고 했더니 현장 지중해 함대를 지휘하는 들 웨벡 제독이 깜짝 놀랍니다. 저기 잠수함 득실할 거예요. 저희 거기 밀어놨다가 이번엔 몇 척을 더 잃으시려고. 그래갖고 소심하게 바로 저 안자케안 바로 위쪽에 있는 수블라만으로 상륙을 해갖고 이 부대가 또 여기 있던 부대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륙과 동시에 역시 공격을 해서 안자군은 연결을 하고 헬레스고에서도 압박을 해갖고 동시 압박을 통해서 오스만군이 지원을 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쭉 이번엔 진짜 밀고 들어가자 이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8월 6일 수블라만 상륙작전이 다시 한번 전개가 됩니다. 이 공격이 참 야심차게 진행이 됐고 초반에는 큰 저항 없이 잘 뚫고 가나 싶었는데 오스만군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계시죠. 역시 그분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케말 보이국. 지금 이 수블라만 상륙이 성공하기 위해선 바로 옆에 있던 안자코브에서 진짜 희생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버티고 있던 사리바이드 능선지대였는데 이번엔 여기로 뚫고 가서 고지를 우리가 장악해주자.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합니다마는 케말의 19사단이 여기를 정말 결사적으로 사수해냅니다. 틀어막아요. 뺏고 뺏기는 공방전을 통해서 드디어 돌파를 갖다가 끝끝내 저지합니다. 남쪽 헬레스 곳에서도 아치바바 남쪽의 방어선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쪽은 이미 참호선이 아주 탄탄하게 고착이 돼 있어갖고 결국에 공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블라만에 상륙한 부대들도 상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대들도 신병 중심이었어요. 이제 막 편성된 부대들이어갖고 오스만군이 계속 저쪽으로도 증원 부대를 갖다가 펼치고 끈질기게 저항을 하니까 이 경험이 부족한, 전술훈련이 부족한 새로 투입된 부대들이 뚫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오스만군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이때. 근데 진짜 피로써 이 전선을 어떻게든 틀어막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8월 말이 되면은 더 이상 활로를 못 찾고 다들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다시 정지. 일단 좀 쉬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8월 29일에 공격이 다 멎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에 갈리폴리 전역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시 공격을 해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간을 보고 있던 불가리아가 동맹국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불가리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운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가리아. 한번 물면 안 놓지 않습니까? 네. 불독 같은. 자, 이 독점국가 불가리아가 드디어 동맹국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발칸의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딱 돌아서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오스만을 잇는 발칸의 통로가 열려버렸어요. 육상 통로가. 이젠 철도를 통해서 독일군이 많은 무기와 탄약을 갖다가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탄만 제대로 쏠 수 있으면 지금 오스만 방어군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두보를 제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역시 야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탄약과 대포가 부족했는데 독일군이 이제 드디어 중포를 갖다가 대거 지원해주면서 이제 이 좁은 교두보를 엄청나게 떼어댈 수 있는 화력 보강이 됐고요. 연쇄 효과가 있었습니다. 불가리아가 참전하니까 주변 발칸 국가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가 놀랍니다. 불가리아랑 그리스는 발칸 전쟁 때 앙숙이잖아요. 서로 2차 발칸 전쟁이라는 게 세르비아, 그리스, 루마니아가 한 편 먹고 불가리아 뜯어먹으려고 달려든 거기 때문에 불가리아가 붙었다고 하니까 그리스가 화들짝 놀래갖고 우리도 총동원 이런 식으로 비상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가리아가 발칸을 갖다가 동맹국판으로 만들 상황이 되니 이제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도 여기 냅뒀다가는 발칸 다 먹히겠는걸 하면서 즉시 그리스 에게해조의 테살로니키 항구에 우리 연합국인 세르비아가 다 먹히게 생겼어. 이쪽에 전선을 만들어줘야 돼 하면서 상륙을 올려보내니까 이쪽에 보급 소요가 2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테살로니키와 갈리폴리.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가 더 중요해? 훨씬 더 강력한 게 불가리아잖아요. 그러니까 테살로니키도 지원 집중. 그러니까 갈리폴리에 더 이상 대공세를 지원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가리아 참전으로 인해서 이제 갈리폴리에 더 이상 붙어 있는 거는 아주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어버리고 이 옆에 더 중요한 목표들이 생겨버림으로써 이게 그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는 설득할 여지도 없는 상황. 왜냐면 불가리아가 언제 틀어들어올지 모르니까 총동원하고 지금 우린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누구한테 보급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스군이 여기서 네. 본진 비워놓고 여기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로도 잠수함으로 지금 다 끊겨 있고. 그럼 육로가 연결된 오스만은 진짜 천군만마를 얻어버렸고. 이건 당연히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력을? 그러니까 최후의 시도 8월 대공세가 실패하니까 해밀턴 사령관이 해임이 됩니다. 10월 달에 해임이 되죠. 해임이 되고 이후에 이제 mon로 장군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1915년 12월 10일부터 한 달에 걸쳐서 철수 작전을 해요. 근데 이제 관건이 있죠. 철수하는 영연방군을 과연 오스만군이 놔둘 것이냐.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아니 이거 뗏목 타고 지금 이거 노져서 가는데 이거 마음 먹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한 방에 휩쓸려 나가죠. 덩케르크는 뭐 저리 가라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이 갈리폴리에서 영연방군이 뭐 하나 성공한 게 없잖아요. 네. 그 다 실패만 했잖아요. 유일하게 이게 성공합니다. 철각 작전이 성공해요.
아 근데 철수 작전의 성공은 정말 중요한 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작전인 거잖아요. 근데 무려 여기에 연합군이 14개 사단이 있었어요. 이 14개 사단을 그것도 적 코앞에서 네. 아무런 피해 없이 빼낸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냐, 병력의 50%만 살려도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럼 엄청난 병력인데. 근데 이걸 해냅니다. 야, 사실 이 캐말 중령이 거의 이순신 장군으로 빙의해가지고 노량해 전처럼 이것들 다 작살나겠다고 가지고 그냥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러겠죠. 전력을 모아서 공격하면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합군이 정말 아주 철저한 철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결국에 수많은 기만의 요소들을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오스만군을 속이기 위한 수많은 책략들, 정말 기발한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일단은 적이 퇴각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적진에서 총탄이 안 날라오면서 그렇죠. 조용해져요. 공세가 없다. 그렇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야, 쟤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조용히 하는 걸 적응을 시킵니다. 아. 일부러 가스라이팅을 해요. 네. 일부러 밤에 포격이나 총격을 안 해요. 그전에는 밤에도 적 이제 괴롭히려고 가끔 이제 포탄 날려주고 해서 잠 깨게 막 했는데 그런 걸 겨울부터 일체 중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도망가는 야, 거니까 나가서 확인해봐. 한번 확인해봐. 라고 했는데 아니 멀쩡하게 있는데요? 근데 왜 저러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야 쟤들 포탄 없나 보다. 쟤들도 역시 없네. 막 그러면서 그냥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밤도 조용하겠지. 오늘 밤 푹 자자. 어차피 뭐 쟤들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안심을 하게 만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용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가끔은 총을 쏴요. 가끔은 탕탕 페이스를 갖다가 유지를 시키고 서서히 병력을 줄입니다. 1단계로. 겨울이다 보니까 병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각하는 병력을 일반적인 후송 그리고 병력 교대로 보이게 하면서 그 사이에 이미 병력을 갖다가 절반 정도로 쫙 뺍니다. 그래서 원래 한 9만 명 있던 병력을 1단계로 한 4만 명까지 줄인 다음에 병력이 점점 빠지게 되면은 전선에 비는 구멍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비는 구멍에서 여전히 이 안작군이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드립 라이플이라는 걸 만들어요. 드림 라이플? 드립이 물방울이잖아요. 물방. 참호 벽에다가 소총을 걸어놓고 저기 방아쇠 끝에다가 물통을 하나 밑에다 걸어놔요. 처음엔 빈 물통이었는데 위에서 물이 방울방울 똑똑똑똑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차면은 어느 순간 방아쇠가 당겨져요?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빵! 그럼 다시 저 물통이 비워지면 똑똑똑똑똑 한참 몇 시간 있다가 빵! 나가고 이런 장치 쓰니까 저기 애도 아직 있네. 한창 하나 닿을 때까지는 계속 총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병력이 2만까지 준 상태에서 12월 17일에는 저희 관측병들이 해안 쪽을 막 보고 있는데 저기서 크리켓을 합니다. 아, 우리 아직 여유 있어. 영연방의 국기는 역시 크리켓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족구하는 거겠네요. 네. 쟤들 우리 총탄이 몰아치는 데서 족구할 정도로 참 심심하고 따분하고 희망이 없나 보다라는 인상을 준 다음에 그날 밤에 다 짐 싸. 다다다닥 짐 싸갖고 그날 밤에 또 한 차 내보내고 그 다음 날도 역시 저런 드립 라이플들과 각종 기만 수책이 오가는 사이에서 이틀 밤에 걸쳐서 밤새 2만 명이 싹 짐을 싸고 보트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거의 피해를 안 받네요? 그렇죠. 안자케항과 수불람 안에서 9만 명이 100수십 명의 부상자만 생긴 차원에서 아무래도 밤에 타야 되니까 미끄러지고 굴러떨어지고 빠지고 하는 사소한 부상은 있었지만 거의 피해 없이 그러네. 완벽하게 철수를 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빠져버리니까 남은 게 맨 끝에 있는 헬레스 곳이잖아요. 네. 오스만 군도 독이 올라갔고 남은 병력을 헬레스 곳으로 다 밀어보자라고 하면서 방심하고서 대공세를 펼쳐봤는데 아, 뜨거. 여기서는 딱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집중적인 포격을 통해서 완전히 또 큰 피해를 입히니까 반격할 힘이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그 사이에 힘 빠졌지. 됐어. 빨리 퇴각. 그 다음에 바로 퇴각하면 못 쫓아오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격하는 어떤 연합국은 이런 무능한 군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철수할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천재적인 군대가 있나 그래서요. 이런 대비가 생기네요. 오히려 느낌상 예. 일단 피해가 컸을 때도 미련을 갖지 말고 좀 빠르게 준비했었으면 훨씬 병력 손실이 적었을 텐데 왜 철수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갈리폴리 전선은 부차적인 전선이었지만 어느 틈에 대영 제국에
그러니까 위신이 걸린 중요한 전투가 돼버린 거예요. 프랑스와 러시아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면요. 아니 우리 프랑스의 영토 안에 독일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폴란드도 뺏기고 영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영국은 사실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고요. 우리 영토는 괜찮아. 예, 야금야금 식민지를 늘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나폴레옹 때가 생각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피를 흘리는데 영국만 아주 얄밉게 거부질이 효과가 있다. 전리품을 챙기는 상황이 돼가지고 영국이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영국이 중동에서 원하는 열매를 따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이 오스만 제국 영토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전쟁에 이긴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1915년 4월 8일에 드 분센 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이 모여서 이 협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바로 마크 사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이크스 피코 비밀 협약이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크스가 영국의 대표였고 피코가 이제 프랑스 대표였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중동을 어떻게 갈라먹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죠. 논란이 오늘날, 많이 됐죠. 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분쟁의 기원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영 제국 안에는 적지 않은 무슬림 인구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국이 갈리폴리에서 완전 낭패를 보고 실패하고 하게 된다면 이 전체 대영 제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대영 제국을 우습게 보는 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중동의 통제권이 뒤흔들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영국은 이것을 그 갈리폴리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슬람의 맹주라고 볼 수 있는 오스만이 만약에 영국을 눌렀다 그러면 그렇죠. 야 우리 이슬람이 드디어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를 어떻게 지원하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한 걸로 출발을 했는데 예. 일단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 정치가 얽혀버린 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영국의 위상 더 크게 보면은 대영 제국 자체의 기틀을 유지한다는 강박관념 이것이 이렇게 갈리폴리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갈리폴리 전투를 할 때 저희가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 남부에서 주공이 사실 결정이 됐었고 조공으로 허리를 끊는 얘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가 지키던 지역은 그 안작군과의 대결 지역이었고 그렇죠. 네. 또 오스만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지켰잖아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안작군의 얼굴 표정에 다들 웃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웃고 있다라는 뜻은 퇴각 장면이 아니라 상륙하기 전의 상황 같거든요. 그렇죠. 저 중에 꽤 많은 병사들이 갈리폴리에서 돌아오지 못했겠죠. 네. 갈리폴리 전 전투 기간 동안 안작군의 전사자가 무려 12,000명. 전사자가요? 네. 사상자가 아니라? 와. 물론 연합군 전체로 봤을 때 한 30만 사상이 났고 그중에서 영국군이 제일 피해가 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안작군이 4월 25일 날 상륙을 했을 때 저 친구들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첫 전투였어요, 이 친구들. 네. 이 첫 전투 나가는 병사들의 나이가 얼마였겠어요? 10대 후반? 네, 17부터 시작해요, 아. 보통. 굉장히 안타깝죠. 또 오스만군 역시 피해가 25만 5천입니다, 사상자가.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를 오스만이 했으니까 그렇죠. 튀르키예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어요. 튀르키예 혼자 영연방부터 프랑스 한마디로 연합군 전체를 상대로 싸웠는데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를 갔었을 때 약간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격전지에 딱 가보면요. 보통 우리가 격전지 가면 우리 국군의 뭐 위령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가보면 영국군 위령비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안작군 위령비가 굉장히 크게 있고 그 무덤들이 쫙 있으면서 굉장히 정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매년 굉장히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사람들이 와서 여기 방문을 해요. 오죽했으면 안자코브라고 원래 없던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게 그렇죠. 안작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또 무스타파 케말의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사람들이 와서 특히 이제 이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여기 많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부모들에게 무스타파 케말 중령이 1934년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머나먼 나라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그대 어머니들이시여, 눈물을 닦으시오. 그대들의 아들은 이제 우리 가슴에 안겨 평화로이 누워있다오. 그 아들은 이제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뒤에 우리 아들도 되었다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들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발언이 상당히 심금을 울리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부모님들도 상당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당시 많은 인식이 전쟁을 초반에 일으킨 주 당사자는 영국과 프랑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주와 뉴질랜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연방으로 묶여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가 엄청 발끈한 것이 아니 우리 다 신병인 것 뻔히 알면은 좀 그래도 경험을 쌓게 편한 전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더 도리일 텐데 처음부터 이런 참 아주 험난한 환경의 전선에 한 번도 안 집어넣고 해본 상륙작전을 하라고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시켜서 이렇게 개죽음을 시키는 게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때부터 우리가 진짜 한 지붕에 있는 가족일까? 영국은 진짜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한 회의도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고 두고두고 이 영국을 원망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 계기가 되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작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을 해요. 재편상 수습해서 자 그럼 얘네가 신병이니까 하나하나부터 해야 될까? 바로 어디다 집어넣냐? 쏘움에다 집어넣습니다. 아 여기서 빠지는 사람들은 사지에서 나왔는데 더한 사지로 보내네.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일어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일어나는 순간 승전국에도 패전국에도 정말 지옥을 보게 만드는 게 전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거대한 전쟁은요 반환점도 못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로만 잘 관찰하고 사진 찍을 수 있고 폭격이 가능했다면 완전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다. 항공기는 도대체 언제쯤 나옵니까? 비록 얼마 되진 않았지만 비행사들이 특히 파일럿들 사이에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 영공을 지킨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정찰 결과를 군 지휘관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 정찰기의 활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머리 위에 떠다니는 저거를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극초기에 상대편의 항공기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네. 그럼 손도 흔들었어요. 경례하고 그랬다면서요? 뭐. 그랬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지나가니까 밉지. 권총을 뽑아서 서로 쏘는 거야.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겠죠. 안 맞겠죠. 근데 그만큼 서로 미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 공중전에 합당한 장비도 없었고 네. 전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군 지휘관들이 파일럿들한테 야, 항공기 탔을 때 총 쏘지 말아라 그래. 총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 전쟁 전에 한번 이제 비행기에 총을 달아서 이게 쏘는 연습 몇 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여러 나라에서. 네. 눈앞에서 봐서야 이제 비행기가 크지. 떠서 보면은 요만하잖아요. 서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쟤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는데 이걸 맞춘다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그 전쟁 프로파간다에서 제일 심한 프로파간다가 소총 쏴가지고 비행기 떨어뜨렸다는 이런 게 제일 심한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공에서 적 정찰기가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국 육군 항공대하고 해군 항공대에서 먼저 이제 무장을 시작을 해요. 당시 이제 영국 육군 항공대 아치볼트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찰기 조종석 안에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총을 보관했다. 만일 적기를 발견하면 그 총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렸다가 적기가 50에서 100야드, 약 45m에서 90m 여기 안으로 근접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그 총을 쏴야 된다 이거지. 근데 100야드 이상 떨어졌다. 네. 쏴봤자 안 맞는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총 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명중을 시키려면 이게 쉽게 말해서 적 비행기에다 명중시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사람을 맞춰야 되는 나무 캔버스고 다 이러니까 뚫고 지나가면 네. 끝이거든요. 엔진에 맞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엔진에 총 한 발 맞았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일럿을 맞춰야 돼. 야 거기 하늘에서 파일럿을 맞춘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총 쏘봤자 맞히는 건 엄청난 행운이 따라야 되고 만일 적기가 자기 뒤에 붙었어. 네. 자기 뒤에 붙으면 어떻게 됐냐? 이때 안전벨트가 있었거든요. 네. 안전벨트를 풀고 네.
조종석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네. 최대한 주변에 왜 조종 장치가 많잖아. 네. 닿지 않게 몸을 이렇게 움츠린 다음에 네. 총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뒤를 된다. 봐요? 네, 이렇게 해야 파르티안 전법이야. 뒤돌아서 살쏘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때 다른 조종 장치를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제 10월 1일에 프랑스군이 문서를 하나 입수해요. 독일군 문서였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냐? 공중전에 몰두해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독일군의 문서를 입수해요. 프랑스군을 봤는데 사실 프랑스군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 어떻게든 항공기에 무장을 탑재해서 적기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과학 강도.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프랑스군 항공기 중에서 부하생이라는 항공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2인승이거든요. 이게 후방석에 기관총이 있어요. 이걸로 독일군을 격추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오. 혁신적 아이디어는 다 프랑스에서 오네요. 이게. 네, 아이고 이 시기엔 1차 역시 대전 과학이 이전까지만 해도 중요합니다. 확실히 과학 강국이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비행기를 2인승, 3인승 이상으로 만들어서 네. 기관총을 양쪽에 달고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없고 전투기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대체 비행기 어디에다 기관총을 달 거냐.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타지 않고 비행기에 달 생각을 했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후방석에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무거워지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엔진이 약했기 때문에 괜히 짐 많이 실으면은 금방금방 힘이 딸립니다. 이게 엔진이 강한 승합차에 사람이 10명이 타도 별로 힘이 딸린 걸 못 느끼지만 T코에 사람이 10명이 타면 이거는 못 나간다 이런 느낌이 엔진이 약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굉장히 가벼워야 돼. 다 캔버스 천이에요. 저는 힘없는 엔진으로 어떻게든 날고 쏘고 해야 되니 되도록 무게를 줄여야 됐죠. 근데 그래서 기관총을 어디에 달아느냐가 지금 난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게 기관총을 날개 위에 달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게 나와요. 나와요? 원래 가장 같은 좋은 사람들도 건 있구나. 조종사하고 시선이 일치되는 곳에 기관총을 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기관총을 쏘면 뭐예요? 프로펠러에 맞잖아. 그 어떻게 해요? 프로펠러 안 맞게 해야 된다. 처음엔 양쪽 날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말씀하셨잖아. 골조도 약했다고. 얘가 가다가 이제 꺾어지고 그러는 거야. 날개가 꺾어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해결책이 방금 허준식이. 허준식이 역시 똑똑해요. 날개 위에다 다는 거죠. 오 있네 진짜. 그럼 여기서 문제죠. 단 것까지는 좋아. 네. 어떻게 쏘아? 줄 달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나? 그것도 있었는데 처음엔 어떻게 했냐? 조종하다가 네. 조종관을 놓고 얘가 닿지 일어서요. 않게 일어서. 특히 일어설 때 어떻게 돼? 주변에 조종기구에 닿지 않게 일어서서 쏴야 돼. 무릎으로 이거 핸들 건드리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했어. 하다가 얘가 비행기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줄을 달자. 줄도 달아왔어요. 줄도 달았는데 조종사의 시선과 날개 위에 이거의 시선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치, 참호에 숨어서 이렇게 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까? 네. 위에 달아도 잘 고정을 해놓으면은 네. 그래서 결국에 시선이랑 일치하게 딱 자리 잡아놓으면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맞았어요. 그래서 1916년에 프랑스 비행기들은 저러고도 잘 싸웠어요. 이 익숙해진 파일럿들은 또 이제 요걸로 익숙해지면 에이스가 되는군요. 저걸 부준선 정렬을 잘 해놓으면은 저걸로도 싸울만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아무래도 좀 뭔가 찜찜한 맛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몇몇 굉장한 파일럿의 경우에요.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해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익숙하고 잘 쏘는 명선수들은 이렇게 해도 쏴 맞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기관총이 걸린다고 하네요. 잼이 바로 되면 그거예요. 될 텐데 현대식 기관총도 사실은 자주 잼이 걸리는데 저렇게 되면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레일이 있었어요. 레일. 기관총을 딱 밑으로 끌어내려서 잼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탄창을 간다든가 하겠어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조종 장치에 건들지 않게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전차에서 운전하다가 관측도 하고 그다음에 또 탄도 갈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결국엔 기관총탄을 조종사 앞에 달되 프로펠러가 기관총 앞에 지나갈 때는 기관총탄이 안 나가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나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조기구예요. 이걸 동조기구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동조 장치가 프로펠러가 지나가면 쏘고 요 앞에 있을 땐 안 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게 저 프로펠러 회전축 안에
요걸 딱딱 쳐주는 캠이 달려 있어요. 네. 캠이 뭐예요? 캠. 이렇게 축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 이렇게 돌면서 동그랗지 않고 볼록볼록한 그렇죠. 장치가 저게 지금 삼각형이 돌죠. 네, 저게 딱 돌면서 프로펠러가 기관총 사이에 놓여 있을 때 저 방아쇠를 땅땅 쳐주는 거예요. 척척척. 사실 여기서 암기식 교육이 나름대로 위대하다는 게요. 제가 40년 전에 중학생 때 기술 과목을 배웠거든요. 거기서 얻은 몇 가지 외웠던 지식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나요? 캠이라고 하는 말도 크랭크축 뭐 이런 거. 예, 그때 들었는데 중학교 기술 시간. 예, 예. 네, 엔진에서도 캠이 이 위에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 그렇죠. 캠이 맞아요, 맞아요.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딱 피스톤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연결된 캠축이 톡톡톡톡 이 야, 밸브를 오랜만에 쳐주면서 캠축. 슉슉슉 이렇게 열리는 거죠. 물론 탕 건드려서 프로펠러가 탁 지나갔을 때 팡 쏘고 탁 건드려서 팡 쏘고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라는 건 분명 얘도 급가속했다가 천천히 갔다 하잖아요. 그죠? 급가속을 하면 프로펠러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서 평 나가고 이렇게 쳐서 평 나가는데 이게 프로펠러가 점점 빨라지면 얘가 나가는 시간보다 얘가 오는 시간이 계산보다 더 빨라지는 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속을 하더라도 이 프로펠러 회전 속도가 그렇게까지 빨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총구의 초속 속도가 보통 초당 700에서 8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가속을 해도 안 돼요. 속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동조기구는 엄밀히 말하면 기관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빠르게 쏘는 소총인 거죠. 단발인데 탕탕탕탕탕 빠르게 쏘는. 맞아요. 근데 프랑스의 지금 파일럿들은 기관총을 놓고 다라라고 쏴버렸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기관총이 2차 대전 기관총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 사실. 아, 그렇게 빠르게는 안 한다. 보통 기관총 딱 쏘면 맥심도 보면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나가요. 결국은 이 속도나 기관총의 속도나 그렇게 그러니까 큰 대충 차이는 맞출 수 아니에요. 있었죠 이 정도. 동조장치 방금 말씀하신 동조장치를 가장 먼저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스위스 출신의 공학자 프란츠 슈나이더예요. 그래서 1913년 7월 15일에 이 특허를 냈는데 사실 1912년도 독일도 비슷한 거 만들어서 이미 시연 한번 했었어요. 근데 당시 생각은 뭐냐면 비행기는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만연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큰 주목을 못 받았죠. 근데 그 후로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동조기구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1914년 4월에 1차 대전 일어난 그 해죠. 프랑스 모랑 솔리에사의 설립자 중 하나인 항공기 기술자 레이몽드 솔리에가 기계식 동조 장치를 만들고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래서 1915년 1차 대전 한창 중에 호치키스 기관총 빌려서 시험을 해봐요. 네. 시험을 해봤는데 기계 장치는 완벽했어요. 네. 기계 장치는 완벽했는데 문제는 탄약이었습니다. 왜요? 당시 탄약의 질이 안 좋아서 일부 탄약이 발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아, 설계대로만 발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연 발사가 되면 프로펠러가 맞아버리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기 보시면 프로펠러 뒤쪽에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네. 혹시라도 저게 맞으면 저 쐐기에 총탄이 맞아서 다른 쪽으로 나가게. 프로펠러가 직접 맞맞게. 예. 아,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퍼스트 펭귄이 한번 돼야지. 그래서 전쟁 전에 유명한 프랑스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롤랑 가로라고. 이 사람이 모랑 솔리의 L형의 쐐기하고 호치키스 8mm짜리 호치키스 기관총을 장착해서 해봤습니다. 얼굴 표정 보니까 확실히 믿지는 않는 표정이시네요. 근데 될까? 라고 쳐다보는 그렇죠. 느낌이. 그런데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잘 됐으니까 계속 나온 거 아닐까요? 대성공. 아, 그러니까 심지어 일부 프랑스군 조종사들은 쐐기가 더 믿을만하다. 아예 동조기구를 드러내고 왜 이게 무겁잖아. 그냥 기관총 쏴도 어차피 쐐기로 그렇지. 빗나가니까 근데 가끔은 쐐기가 이렇게 잘못 맞으면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맞으면.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군 조종사들이 막 혈기왕성한 프랑스군 조종사. 야, 아예 무거운 동조기구를 날려버리고 쐐기만 믿고 하자. 그래서 딱 나갔습니다. 창공의 엘란이에요. 예, 그렇죠. 창공의 엘란. 그래서 어떻게 됐냐? 프랑스군 이 비행기들이 독일 비행기들 추풍 낙엽으로 떠. 아, 쐐기가 과학보다는 무대포가 낫다라는. 그런데 운명의 일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이 롤랑 가로스가 출격을 했어요. 어느 날. 하필 독일군 대공포에 맞습니다. 아, 근데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었어요. 네. 불시착을 탁했어요. 근데 이 걸리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가지고 네. 이제 비행기를 왜 다 캔버스로 돼 있으니까 불질러 버려. 여기다
독일군이 먼저 왔어요. 아니 근데 불질러도 쐐기는 안 탈 거 아니야. 그래서 독일군이 와서 이렇게 개머리판을 쳤어요. 얘를.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고선 요거를 가져갔어. 야, 도대체 프랑스군 전투기에 뭐가 어떻게 돼 있었길래 이렇게 되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독일군이 보는 거야. 간땡이가 부은 애들이. 그냥 대놓고 플라페에다 쏘네. 그러는데 누구의 가냐? 그 유명한 얀턴 포커의 손에 이 비행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포커에서 제대로 된 동족기구 기관총이 나오면서 이른바 포커의 징벌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독일군이 수퇴당했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이 독일의 포커기가 수많은 연합국의 비행기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쐐기는 안 했어요? 쐐기는 안 했죠. 아, 이거 왜? 정말 끝까지? 독일에서도 쐐기를 달자고 했어요. 근데 네. 이건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안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당시는 비행기의 속도가 대부분 150km에서 200km 안팎이에요. 그래서 뭐 급강하를 해서 저걸 쫓아가는 이게 아니야, 사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맞붙어서 막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 나비들이 짝짓기 하듯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속보다는 운동성이 중요했어요. 아. 근데 운동성이 중요하려면 고공에서 뭐가 필요하냐? 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단엽기 같은 건 양력이 부족하죠. 복엽기 이 정도 됐어야 되는데 어. 나중에 야 복엽기도 부족하다. 몇 개 하나 더 붙이자. 삼엽기. 삼엽기가 나옵니다. 삼엽기. 그럼 뭐 삼엽기, 사엽기, 오엽기도 있어요? 삼엽기가 나왔고 삼엽기에 기관총을 붙였던 게 굉장히 효과가 컸었어요. 예, 기동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단엽기가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있었지만 예, 있었어요. 평가를 별로 못 받군요. 네네. 아, 그 휙 꺾고 이러려면은 삼엽기가 훨씬 유리하군요. 그러니까 삼엽기의 이 운동성은 고개 비행 같다고 막 하는. 맞습니다. 지금도 고개 비행하는 목적으로 저는 복엽기, 삼엽기가 남아 있죠. 네. 고개 비행을 하기엔 좋은데 고속 비행에는 그렇죠.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거고요. 근데 이 사진 자료상 보면 포커는 단엽기잖아요. 네. 근데도 판세를 뒤집을 만큼 뭔가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포커 단엽기라는 것이 당시에 이 1915년, 16년 시점에서는 이 동조기구를 제대로 탑재한 거의 사실상 최초의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딱 이 조종사 시선 앞에서 동조기구가 있으니까 바로 눈으로 보는 것과 딱 정렬이 된 쏴대니까 그만큼 격추시키기가 쉬웠죠. 그리고 그 조준관이 네.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렇게 있었던 게 영화 보면은 가끔씩 이제 조종사 앞에 딱 있고 그러면 그 끝을 이렇게 맞춰서 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보통 고개만 들어오면 돼요. 아, 요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 아인데커는 저 동조기구가 탑재된 기관총으로서 1915년, 16년에 하늘을 평정했던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연합국 비행기들도 저 동조기구가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요 위에 달았던 기관총을 내려볼까? 라고 하면서 역시 베끼려고 해요. 포커가 개량했다며 야 이거 개량 잘했네. 우리도 이거 탑재해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 탑재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게 그 당시 연합군이 쓰던 기관총이 조금 달랐어요. 독일은 그 당시에 많이 쓰던 것이 맥심 기관총에서 파생된 MG08을 썼어요. 네. 근데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클로즈드 볼트 방식이었습니다. 네. 클로즈드 볼트 방식이 뭐였냐면 이건 그냥 우리 K2 소총 쏴보시는 거 생각하면 잘 알 거예요. 자동화기에서는 딱 이제 방아쇠를 당길 준비됐을 때 이 뒤에 놀이쇠가 전진해 있는 형식이 있고 이게 탄을 물지 않고 뒤에 제껴져 있는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 뒤로 제낀 다음에 K2는 딱 준비하면 척 하면 이제 이게 탄을 물고 앞에 탁 약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아쇠만 당기면은 팡! 공이가 땅 치면서 빵 그대로 나가잖아요. MG08은 이런 클로즈드 볼트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아쇠만 나가면은 반응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이 동조기구에 맞춰서 탁탁탁 거기로 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 연합군이 쓰던 대표적인 기관총이 호치키스 기관총이랑 아까 본 루이스 경기관총이었는데 네. 얘는 둘 다 오픈 볼트 방식이었어요. 쏠 준비라고 있을 때 놀이쇠가 뒤에 있어요. 아직 탄환을 물고 있지 않아. 이거 방아쇠를 당기면은 이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때 탄환을 물고 약실로 들어감과 동시에 빵 쏴지는 거예요. 시간차가 약간 반응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반응 시간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 아, 탄 그러니 문제도 있고 이 반응 시간 문제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게 탄 문제랑 플러스 이 반응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차곡차곡 작동을 해줘도 이게 어떨 때는 즉빵 나오고 어떨 때 좀 있다가 빵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싱크로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 기관총은 대부분 오픈 볼트 쓰긴 해요. 네. 우리 뭐 K3 기관총도 오픈 볼트식이고 대다수는 그런데 우리 뭐 유명한 M2 칼리버 50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클로스드 볼트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캘리버 50 M2가 항공기 탑재용으로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 클로스드 볼트라는 장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 볼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열 배출이 쉬워요. 그렇죠. 약실이 보통 때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열이 잘 클로스 빠져요. 볼트는 열 배출이 조금 안 돼서 보통 일반적인 경기관총이나 뭐 7.62mm 기관총을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포커 아인데커가 활약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이 당시에 전투기에 전술이 아직 미흡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1915년의 출경은 어떤 형식이었냐면은 정찰기에 호위기로서 같이 한 대 한 대가 날아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이 비행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찰기 한 대에 전투기 한 대가 같이 가다가 저기다 하면은 그때 나가서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빨리 일격필살로 잡는 쪽이 훨씬 유리했죠. 사실 뭐 이런 공중전의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항공 강국 프랑스가 선보이는 대항마는 1916년 서부전선을 대표하는 전투에서 다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군 총참모본부가 주목한 곳이 프랑스 요새 지역이었던 베르쟁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화력을 우리가 집결시키자. 어마어마한 포병과 어마어마한 탄약을 때려 부어서 이 요새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단시간에 유리한 지형을 갖다가 장악하자. 공격 개시 5시간 만에 부하 두몽 요새라는 곳을 점령까지 해요. 굉장히 빠르겠네요. 네. 그러면서 24일에는 프랑스군의 외곽 참호선 전체가 다 돌파돼요. 그러니까 26일 시점에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무려 2만 5천의 손실을 냈습니다. 거의 다. 네, 원래 3만 명. 독일군이 잡은 포로만 해도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독일군의 공격도 주춤해집니다. 왜? 그 카스텔로가 이제 조프로한테 임무를 하나 추천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빼땡이에요. 그래서 베르댕방을 맡은 이군 사령관이 교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3,500대 차량이 물자와 병력과 탄약을 갖다가 계속해서 베르댕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프랑스군은 갑자기 전력이 쑥쑥쑥쑥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겠네.